안녕하세요.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저자이자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 유성호입니다. 법의학을 연구하면서 죽음에 관해 느꼈던 점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한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항 없는 타살, 이유 있는 자살. 주변 사람들은 부부의 금실을 부러워했다. 아들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큰 소리가 나는 싸움 한 번 하지 않은 사이였다. 남편은 성실했고 작은 중소기업을 정년까지 다녔다. 평생을 모아 장만한 작은 평수의 서울 시내 아파트는 부부 인생의 노력의 알실이었다. 빚 없이 작지만 알찬 저축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부부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작정이었다. 아들은 이러한 부모를 답답해하고 안쓰러워했다. 큰 돈을 모아 부모를 쉬게 해주고 싶었고 자신도 이러한 쳇바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다녔었던 직장과 유사한 작은 기업의 대리직을 사직하고 그동안 구상해 두었던 사업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댔다. 사업은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다. 불과 1년여 만에 부모가 평생 모은 집과 저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자신과 부모 모두가 큰 빚을 지게 되었다. 늘 그렇듯 불행의 그림자는 한 겹이 아니었다. 아내는 우울해졌으며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졌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판에서 부부는 아내의 상해보험 몇 개를 들었다. 상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되는 보험이었는데 상해로 인한 사망 보장도 꽤나 큰 돈이 보장되는 조건이었다. 몇 개월이 지났고 보험금은 꼬박꼬박 납입되었다. 어느 날 부부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산을 올라가는 산책로에서 한참 떨어진 으슥한 곳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현장은 특이했다. 아내는 풀이 깔린 널찍한 곳에서 양 손목이 묶인 채 목이 졸려 사망했다. 조금 떨어져 남편은 나무에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다. 남편의 주머니에는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다며 하늘의 용서를 구하는 유서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남편은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맨 것으로 밝혀졌다. 목 전체를 두르는 하나의 끈자국이 목 뒤에서 현수점을 형성하며 위쪽으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형태였다. 사망의 종류를 자살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아내의 목에서는 목 전체를 평평하게 두르는 끈자국이 특징인 즉 목이 졸린 흔적, 교훈이 전체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목의 끈자국이 한 줄로 너무 일정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 의한 목조름에서 격렬하게 몸을 움직여 반항하는 것이 본능적이며 그럴 경우 목의 끈자국이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나며 목 내부에서 타인에 의해 끈자국이 목에 졸릴 때 발생하는 근육의 출혈이 심하게 확인된다. 그런데 아내의 목의 끈자국은 일정한 깊이였고 확연한 저항의 흔적이 없어 내부 목 근육의 출혈도 일반적인 교사의 경우보다 매우 적었다. 한편 아내의 양 손목에는 억압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묶인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그 손목의 끈자국은 손목에 손수건을 대어 희미했다. 즉 끈이 손목을 조일 때 아프지 않게 한 것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소견이었다. 종합적으로 사망의 종류를 결정한다면 남편은 자살, 아내는 타살이었다. 그렇지만 촉탁살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부부관계를 여러 사람이 증명했으며 최근 건강이 나빠진 상황에서 상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정황이 있었다. 이와 함께 목을 조르는 행위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이 없었고 목의 저항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촉탁살인의 가능성을 배척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목숨을 끊어 이를 영원히 증명할 수 없게 했다. 아마도 자신들의 마지막 희생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의무와 책임이 부부에게 있었던 것이리라. 이처럼 법의학자는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통해 자살을 마주하기도 한다. 자살은 개인의 내밀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흐름과 무관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